팟캐스트 맞점 맞고 본격 5회 시작합니다. 자, 연극 뭐 보지? 재밌는 공연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관극 도우미가 되고자 합니다. 한 명이라도 극장에 올 수 있도록 돕고자 저희들이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맞점 맞고 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더운 날에 패널 선생님들께서 오셨는데 먼저 패널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국구 연극 평론가. 자, 이분이 만약에 결석했다면 이분은 아마 저기 멀리서 심사하거나 뭐 지방 가서 평론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자, 연극계 백과사전 이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드는 가랑비 비평. 부지불식간에 표창 10개 꽂히는 인자 비평. 우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덥다 했는데 어느 순간 쳐서 지나고 이제 9월달 개강의 시절, 즐거운 개강의 시절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즐거운 거 맞나요? 두려워요. 단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선생님들은 평론가로서 연극 전문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평론가가 과연 행복한 직업일까? 혹은 이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 너무 불행해 라고 느낀 적이 없는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전문가는 뭔가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동시에 뭔가를 특별히 잘해도 기쁘지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어떤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뭔가 특별히 잘하는데 잘해도 그건 기본이고 딱히 뭐 즐거움이나 기쁨, 행복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평론가로서 불행한 순간. 일단 행복한 순간은 제가 공연이 너무 재밌어서 막 흥분했는데 관객석도 같이 들썩들썩 할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공연을 보는데 너무 졸려갖고 허벅지를 찌르고 있어. 예. 그런데 끝났는데 관객들이 막 기립박수 칠 때. 좋아해. 네, 그 편차를 감각하면,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맞는 것일까? 이런 회의감에 빠지면서 불행해집니다. 맞아요. 그 평가가 엇갈릴 때. 네, 네. 그 순간. 그렇군요. 우쌤은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이 질문을 보고 들은 생각인데, 딱히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불행을 못 느꼈다는 거네. 늘 와, 그냥 대단하세요.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다는 뜻이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닌가 봐요. 아니거나 제가 불행하거나. 전문가를 불행하거나 해야 하는데.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그 순간 나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까먹기 전에 적어야지. 혹은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사람들이 왜 즐거워하지? 어떤 반응을 보이지? 그걸 분석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연을 관객들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가 없다. 항상 뭔가 긴장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 이쌤처럼 이렇게 그것이 어긋날 때 나는 관심을 가지는데 관객은 시큰둥하거나, 나는 저 뭐야? 그런데 관객들이 막 흥분하거나, 그 순간 되면 또 더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공연을 볼 때는 별로 평론가는 자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관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스위치가 딱딱 되는군요. 그냥 보고 이제 쓰는데, 평론가로서 불행하기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데 제가 평론을 쓰고 나서 그 글을 누군가가 읽고 좋거나 아니면은 뭐 반발심을 갖거나, 그것이 제가 모르는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돌고 결국 그걸 접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가끔씩 피드백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도 괜찮고 그쪽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격적으로는 좀 간접적으로 연극 활동에 참여하는 평론가라고 하는 이 작업이 좀 저한테는
작업보다는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스위치가 되는 거, 관객 자리에 섰을 때는 관객이었다가, 펜을 들고 있을 때는 비평가였다가, 이게 스위치가 즉각지가 될 수 저는 있다면, 펜을 들고 공연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가끔 백쌤을 이렇게 비평을 빼서 하기 보는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비평을 하기 위해서도 보면서 적진 않거든요. 아니, 펜이라는 것은 은유. 아, 은요? 알지. 어. 아니, 가끔 그 연극 보면서 막 적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도 있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공연은 공연에 집중하고 전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만약의 예. 경우 리뷰하고 싶은 공연이다 하면은 잃어버릴까봐 그렇죠. 그 핸드폰에다가 어. 메모장에다 막 메모를 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본도 좀 다시 보고 그리고 공연도 한 번 더 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서는 관객으로 즐겨요. 아, 맞아. 그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학구적인가 보다. 전문가여서 전문적이고. 그런 아, 전문가 인내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스위치가 잘 되는데, 인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가? 예, 아무튼 좋습니다. 스위치 잘 되는 거는 그 닌자의 기본적인 변신술 특징이 있어.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자, 이제 우리 막전마쿠 올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막전마쿠 1부는 연출가와 함께 공연의 막전과 마쿠, 요모, 조모를 살피고 따지는 시간입니다. 자, 막전마쿠 5회 원픽 공연은 8월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성수아톨에서 공연 중인 극단 성북동 비둘기의 알바의 집 베론나르다. 자, 연출 맡은 김현탁 연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네, 아, 오랜만이에요. 이게 성북동 비둘기. 이 성북동 비둘기라는 그 제목부터 아주 그 특이하고 지금 그 계신 곳이, 그 아지트로 삼는 곳이 그 성수동. 뚝섬 플레이스. 왠지 어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떠오르죠? 네, 그걸 네. 또 교묘하게 이렇게 말장난으로 만들어가지고. 텀블러도 가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 텀블러도 그 뚝섬. 업체 건가요? 네, 혹시 협찬 들어온 건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협찬을 떠올리게 하는 그 텀블러로 오신 뚝섬 플레이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북동 비둘기 김현탁 연출님 모셨습니다. 김현탁 연출님은 그 우리나라 연극이 이렇게 너무 서사 중심이고 언어 중심이고 리얼리즘 중심인 이런 편향이 있는데 그 한국 연극이 조명하지 못한 그 주변부의 어둠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를 맨몸으로 개척자 정신으로 가서 비추는, 스스로 빛이 돼가지고 비추는 그런 존재로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신 데가 한국 연극의 개간지, 개척지, 그 경계다. 어떻게 뭐 괜찮습니까? 오긴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간지도 개간지지만은 블루오션을 너무도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했다. 예. 우리 연극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영역을 아주 예. 이렇게 잘 작품에 반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칭찬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막 공연에서 물고 뜯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우리 이 팟캐스트 패널 중에 남쌤이라고 진짜 무서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이 계셨으면 진짜 혼났을 거예요. 각오하고 왔습니다. 자, 먼저 김현탁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실험극, 한국의 자생적 아방가르드. 이 용어는 제가 이제 개발하는데 자생적 아방가르드. 왜냐면 이분은 뭐 유학파도 아니고 그 해외의 어떤 그 아방가르드적인 실험과 너무 다른 또 실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넓은 의미에서는 실험극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한국의 어떤 자생화된 그 아방가르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선생님, 이게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꺼냈는데, 이 뭐 실험극, 아방가르드, 이게 그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실험극이라는 말은 너무 좀 포괄적이어가지고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극의 역사 자체가 실험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극은 약간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 1960년대 퍼포먼스 예술 운동 이후 그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해지고요. 소위 말하는 그 수행성, 퍼포머티버티라고 하는 또 보시네. 하나봐요. 실험도 풀러가다가 또 보여버렸어요. 그 수행성이 강조된 네, 연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수행성이라고 하는 거에 또 내용과 형식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근대 이후의 어떤 연극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한테는 그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뭐 독창성, 뭐 고유성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수행성의 내용과 형식은 이제 작업자들마다 되게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는 서구 연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어떤 플롯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언어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중심을 두지 않는 그런 성향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실험극은 일단 전통극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반하는. 반하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예술가들은 이제 고전시대 예술가들에 비해서 힘든 것 같아요, 삶이. 왜냐하면 예. 고전시대 예술가들은 이제 성실하게 스승님의 기술을 잘 전수해서 연마해가지고 거기다가 살짝 자기만의 색채를 이렇게 입히면 고객분들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어떤 현대 예술가들은 완전히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또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약간 김현탁 연출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확고하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연극의 대표적인 어떤 실험극을 하는 연출가, 성북도 비둘기 하면 그런 실험극을 하는 대표적인 어떤 연극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김현탁 연출만의 어떤 실험극적인 특징은 그러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알바의 집 얘기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제 그래도 한번 조금 말씀해 좀 이렇게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김영탁 연출은 한국이나 서구의 고전을 원작으로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대사, 장면, 이미지 그리고 맥락을 새롭게 구성해서 그 원작의 핵심 주제는 분명히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작품을 보여주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예.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분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그 몽타주 기법하고 몽타주. 언어 유희. 몽타주라는 것은 예. 장면과 장면을 이질적으로 보이는 장면과 장면을 연결시켜 갖고 기존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어 유희라는 것은 너무도 능청스럽게 뭐 이렇게 같은 발음을 다 감고 있는 뭐 언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익숙했던 그런 언어의 의미들을 전복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갖고 그냥 언어 유희는 쉽게 말하면 말장난이라는 네, 거죠. 말장난이에요. 아까 그 말했듯이 그 뚝섬 플레이스. 네네 그 극장명이 본인의 이렇게 되듯이 요번 극장명이 뚝섬 작품도 플레이스. 알바의 집 베로나르다잖아요. 예. 그 로르카의 유명한 스페인 작가 로르카의 그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을 이제 전복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듯이 예. 이렇게 의미가 해체되었지만 그걸 통해 갖고 어떤 새로운 의미가 연상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독창성을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3의 의미를 탄생시켰으니까 새로운 의미의 탄생이고 그렇죠. 그만큼 언어의 확장이라고 네, 볼 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더 저는 분명히 실험적이긴 하지만은 네. 되게 보수적인 면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아마 자생적 아방가르드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그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형식이나 내용이나 대사는 되게 실험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원작이 갖고 있는 핵심 주제의식은 놓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원작이 아닌 것 같지만은 원작이 말하려는 그런 주제의식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메시지는 오히려 증폭시키는 네, 방식으로. 그럼요. 예, 대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대사라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그럼요, 수 있는데 그럼요. 그것을 대사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메시지를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신다. 네, 예, 네. 그게 특징이다. 예, 이 옆에서 굉장히 민망한 듯 아닙니다. 이렇게 강호등 하는 듯 하고 아주 계시는데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저희들의 나름대로 평가 정리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 더 추가할 말씀이 없는데 두 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뭐 옆에서 보신 듯이 말씀하셔가지고 전 딱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김현탁 연출의 그쵸. 공연을 뭐 한두 편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아니, 때문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이 과천 축제 그 메디어 온 미디어 그 거리극으로 그 초기 버전 네, 초기 완전 초기 아, 버전부터 저는 야. 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야. 아마 그 공연 본 사람 몇 명 없을걸요. 저도 잘 못 봤어요. 혹시 말 나온 김에 혹시 그 선생님의 정말 명작 중에 명작 미디어 온 미디어 그 재공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당분간 네. 없다. 네. 예. 청취자님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겠네요. 꼭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공지해 드릴 테니까. 네네. 예, 김현탁을 알고 싶으면 이 공연을 꼭 봐야 된다. 외국에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냥 아마 네. 부요 공연도 얼마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한국 공연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보다 외국에 오히려 더 이게 자생자가 그런가 봐요. 역수출되는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 김현탁 연출의 작품을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온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 이거 이렇게, 이거 일종의 또 말장난이죠. 그렇죠, 이걸 그렇죠. 또 가져왔고, 예. 알파벳인데. 세일즈맨 죽음도 있고, 뭐, 이걸 또 빌리언 로먼 비긴즈로 최근에 또 만들었고, 오셀로를 거기다가 덜을 붙여가지고 오더셀로. 이거 또 이 작품도. 옐로우. 오더 옐로우.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혹시 이거는 재공연 아마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 내년에. 솔직히 이 작품은 되게 이렇게 동시대적인 예. 어떤 그 예.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보면은 그때보다도 더 이렇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문화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오셀로의 핵심이 무어인이잖아요. 글쎄 무어인. 말이에요. 아니 유색 그러니까 보세요. 무어인. 제가 말했던 듯이 그러니까 주제의식에 있어서는 엄청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절대 그걸 놓치지 핵심 않는다.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다. 예, 진짜. 우리보다 더 강한 이 하이엔의 이빨을 가지고 계셔. 이 메시지를 찾는 힘은, 예. 그 다음에 또 제 기억 남는 게 자전거. 예, 근데 자전거 저는 작품. 개인적으로 김현탁 연출하면은 자전거가 진짜 대표작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때 이게 그 세월호 세월호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 원작이 결국은 그 민간인 학살, 네.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배경으로 어떤 기억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예. 게 이 원작의 주제의식이거든요. 그것도 또 주제의식을 꼭 맞추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그래갖고 야. 맨 처음에는 그렇게 연결을 안 시켰었는데 이분이 해체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강화하고 있구나. 예. 형식적으로. 솔직히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즘 하면은 아마 좀 이렇게 잘 소통되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또 들거든요. 저자분도 또 저자분도 이슈가 문제가 있으니까.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이 그 원작보다 공연이 훨씬 더 재미있고 더 네. 유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작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 그리고 그 자전거만 차용한 거지 이야기 구조는 뭐
네. 아니 그래서 제목을 약간 바꿔갖고 바이서클. 아니 여기는 바이시클이었잖아.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애도해야 될 일들이 그냥 켜켜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작품들이 다시 좀 재공연이 될 필요가 네. 있다. 네. 그 맨 마지막에 그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 길에 그래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눈물이 그때 펑펑 나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그 정서에서 맨 마지막에 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노래를 같이 떼창을 하는데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확실히 김현철 씨 음악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아해서요. 한방 정도는 요번에 알바의 집도 세일링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요. 자, 이 작품, 우리가 다룰 작품은 원작, 가르시아 로르카의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을, 본인의 이름으로는 해 놓으신 알바의 집 베르나르다인데, 이걸 제가 작년에도 봤거든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초연을 했던 작품이죠. 네네. 그 작품 몇몇 이미지가 되게 떠오르는데, 근데 이제 이 작년 작품하고 올해 작품하고 양적으로도 좀 변화가 생긴 것 같고, 그때 재미있었던 장면이 좀 빠진 것도 있고, 양희은의 산옥수 노래도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새로 보면서 뭔가 좀 허하다. 좀 뭔가 기대했는데 뭔가 그게 빠졌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저도 그게 작년이었나요? 네. 네, 그 CJ 아지트에서 했던 공연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김현탁이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공연은 내용도 좀 빈약해지고, 주제도 모호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공연이 막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설명적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기억나는, 저는 그 영어 강사가 막 이거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 그리고 첫 장면에서 일본 음악 나오면서 뭐 있었던 그 극장 알바들의 이야기도 막 이런 것들도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왜 이렇게 압축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맨 뒤에 그 심청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보통 뭔지. 재공연하면 원작을 조금 더 보강하든가 하는데, 이 작품은 성격이 그냥 달라져가지고 이거는 버전이 아예 그냥 새로이 붙여야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어떤 의도 같은 것이 있나요? 글쎄, 뭐 이렇게 특별한 의도라기보단, 예. 제가 좀 재공연을 할 때, 조금 고치고 싶은 부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항상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지를 항상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알바라는 노동을 생각을 그때 했을 때랑, 지금 지나서 지금 이 공연을 준비할 때 하던 생각이랑 좀 달라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뭐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사실들도, 그리고 또 정권도 바뀌고, 그건 크네요. 되게,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알바를 할 때, 작년과 뭐가 바뀌었지라고 질문을 이제 하거든요. 배우들에게요? 배우들에게 알바들을 다 하니까, 그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도 조금 바뀌었으니까, 배우도 바뀌고, 그 바뀐 배우답게 그 직종도 바뀌고, 네네. 알바에 대한 의식도 바뀌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작품을 구성할 때, 이 배우들의 어떤 뭐 일종의 그 리서치, 피드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시를 하시나 봐요. 네, 그게 조금, 그 코로나 이후로, 예. 이제 제가 좀 달라진 부분. 그게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작품을 만들다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교체도 되고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그리고 나이도 좀 어려지고, 그러니까 이걸 좁히는 게 작업 과정이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작품보다. 그 작년에 공연했을 때 배우들이 알바의 세계가 더 빡셌나 보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 했던 아니, 거랑 배우들도 바뀌었고 극장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배우들을 진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쪽보단 조금 편안하게 좀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이것도 하는 시도일 수 있는데 예, 좀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앰뷸런스 장면 있잖아요. 네, 네. 응급대원 이야기. 그러면 그것도 누군가의 어떤 아이디어였나요? 혹은 뭐 도슨트, 그 앰뷸런스 응급대원이 도슨트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것도 누군가가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거 이제 뭐 전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신 거고.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달라진 장면이 장면이 또 필요한데 이제 그때는 그게 그리고 이제 영어 장면도 네. 제가 이전 공연에서 영어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호러쇼에서 또 바로 이은 공연에 영어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빼신 거구나. 그게 너 겹치는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그러니까 자기 표절이나 네. 오해를 네, 들을까봐. 세 장면이 다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호러쇼 네. 공연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다시 써먹기 힘들다 하면서 이게 너무 지나친 자기 네. 엄격함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한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접근을 애초에 하기 때문에. 야, 진짜 김현탁 씨 그 번역 있잖아요. 개그 번역? 그 진짜 재밌는, 요번에도 오 마이 베이비. 네. 오 마이, 네, Be My Baby. 비 마이 베이비. 비만이 네. 있어 베이비. 뭐 네. 이걸로 바꾼 거.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그 장면에 빠진 거네요. 아니, 그것도 그거 있었어. 노래는 있었는데, 이 강사의 자막이 안 강사의 떠. 영어 강의. 근데 다음날 자막이 안 예, 다음 1차 때는 자막이 떴겠죠. 떴습니다. 네. 자막이 있었구나.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첫날이니 봤으니까 자막을 준비 안 됐네요. 저는 초연을 못 봤거든요. 목소리가 못 봤는데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 짐작이 초연은 그 알바의 세계가 훨씬 정경화 됐다면 요번에 했던 공연들은 그 알바가 약간 후경화돼가지고 그 메인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서포트 역할을 그 알바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생님들이 느꼈던 작년 공연에 비해서 약간 그 알바의 세계가 약간 약해진 느낌이 드는 게 그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청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는 알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앞에 노동은 어떨까? 미래. 예. 거기에 조금 꽂혀 있어가지고요. 그 알바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군요.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알바하는 배우들하고 같이 이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대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알바라는 노동이 작년에는 굉장히 이들의 노동 현실 이런 거에 다가갔는데 1년 만에 이거가 알바가 생업이 될 수도 있는 생업이 돼서 인간적인 삶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정부 바뀌면서 이런저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신청이를 꼭 처음부터 배우분들도 되게 시큰둥해 하시더라고요. 생뚱맞다. 생뚱맞아도 어떻게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신청이 같은 경우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봉사 같은 모르는 신봉사를 모르는 신청이들이 노동을 통해서 계속 이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노동, 당연한 노동. 그런데 그 실제 공연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AI더라고요. 네. 그 대본을 보니까.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그 신봉사가 AI라는 걸 제가 캐치를 못했어요. 공연상으로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신봉사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뭔가 아이스맨 같은 마스크를 쓰고 아이언맨 썼는데 같은. 아니 그래갖고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약간 AI 같은 것을 좀 줬으면 더 캐치가 빨랐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그 의미의 많은 부분을 제가 좀 누락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심청전을 어쨌든 패러디했는데 이 심청전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정서가 있죠. 우리는 강한 어떤 네. 우리 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박혀 있잖아요. 심청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심청들이 결국 무슨 여기서는 알바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문제처럼 이렇게 환기시키는 예.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분명히 알바가 이제 중심 키워드가 돼야 되는데 이 알바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는 느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심청이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도저히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맞추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연출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좀 목표였습니다. 열어놓고 심청이 좀 생각해보자. 아니, 중간에 사파가 이런 대사거든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사를 지금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약간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그렇지. 생각했는데 아이러니죠. 지금 네. 연출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래에는 정말 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전반에 좀 연출님 생각 깔려 있었던 네, 작년이라 거네요. 그게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치열하고 막 그런 네. 알바의 세계라기보다는 네, 네. 그 정말 약간 그, 네. 그 하모니 같은 네, 느낌이 네. 하나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질 때 그 하모니처럼 그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의 알바의 느낌 거기서 나온 거였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또 솔직히 그 노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아는 게 이게 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이제 소위 말 홀로코스트가 떠오르고 그렇죠. 또 희생자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은 어떤 국가폭력 아니면은 이런 제국주의, 자본주의 이런 네. 거가 막 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노동 착취를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 사슴들은 그렇지.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얼마나 고된 노동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재밌는 반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원작도 사실은 이 베르나르도 알바의 집이 그 베르나르도의 인물 자체가 엄청 권위적이고 사실은 폭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알바의 집 베르나르도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그 자체적으로는 뭔가 이 알바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작품이 진행될 때, 그렇게 빡세지 않네, 알바시니까.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그래서 약간 약한 맛? 약간 이제 매운맛보다는 약한 맛?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들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그 이제 심청이가 이제 바다에 빠지고, 근데 걔가 이제 어떤 마음을 빠졌는지는 제가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심청이가 나름대로 어떤 우리한테는 재물의 아이콘이잖아요. 자기 희생. 그래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일링의 음악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장면에서 그 마리아의 그 외침, 나 바다로 갈 거야, 바닷가에서 뭐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외침이랑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결국은 그 자유와 노동으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향한 약간 이렇게 좀 저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그 무트로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게 행복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바다로 돌아가 버리는 아니, 거. 아버지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빠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바다에 빠진다는 결국은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만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봤다는 건가요? 죽어서 자유롭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세일링이라는 노래 가사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약간 이제 삶에 대한 초월 같은 그런 반조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좀 약간 메시지는 좀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이 노동, 이 치열한 노동을 건너서 우리는 마침내는 당신이 있는 고향으로 우리는 가게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저 앞에서 그
그 에코로 들리는 그 마리아의 그 저는 지짐이랑 같이 이제 오버랩이 돼서 약간 저는 그때 약간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면서 그 셀리를 다시 유튜브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다시 들어봤는데 확실히 극장에서 들었던 느낌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70년대 노래이기 때문에 음질도 약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그냥 좀 단조로운데 그 극장 왜 다르지 했더니 극장에서는 이제 사운드도 크지만 저한테는 그 심청이 못지않게 저는 그 마리아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마리아에 계속 부르짖죠. 그- 베르나르도 근데 봄봄의 얼굴. 그게 원작에 나오는 그 베르나르도의 그 치매 걸린 어머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원작의 의미를 잘 이렇게 환기시키는. 근데 그 원작도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오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원작을 읽어보셨어. 알아야 돼. 어. 어쨌든. 왜냐면 김연탁 연출 작품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학생들이랑 이제 걸리버스 2를 같이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번 봤는데 중간에 잠깐 졸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졸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자니 특히 이제 다른 서사가 있는 작품이 아니니까 바쁜데 그냥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3분 정도 졸았더라고요. 제가 짧게 졸은 거죠. 근데 사실은 다시 보니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거 다시 보니까 보여. 그냥 지나갔던 장면들이 계속 보이고 또 대본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또 좀 더 채워지고 그다음에 저희 수업 시간에 집단 지성으로 다 채웠어요? 잘했더니 그 퍼즐 맞추기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맞추면서 애들이 너무 기뻐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저 학생이나 저랑 다 각자 꽂히는 부분만 이제 그 리뷰를 써왔다가 나중에 그걸 다 모여서 맞춰보니까 빅픽처가 보여가지고 그때 약간 그때 제가 그때 약간 새로운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김연탁 연출 작품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주말에 제가 원작을 어제 한 번 더 보고 공연도 어제 정말요? 한 번 더 보고 왜냐하면 제가 대본을 봤더니 그 아까 그 빈만이 베이비 그 노래 나올 때 저는 자막이 있어. 없었던 것 같은데 대본에서는 영어와 한국말 가사가 교차되어 있길래 내가 이때 딱 생각했나 이걸 연출이 어땠는지 좀 기억이 안 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한 번을 더 보니까 좀 더 보이는 게 있고 오면서 아무래도 알바를 다시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훨씬 더 작품이 이제 입체화되고 이제 풍성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연탁 연출은 상당히 지적인 작업을 하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작품이라는 그렇죠. 걸 얘기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를 뚝 던져놓고 가자 만져봐. 어떤 손이 큰 사람은 다 만질 테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눈 한만 이렇게 만지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놀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떤- 다 퍼즐 맞춰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도 각자의 즐거움을 안고 가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은 김연탁 연출 작품은 너무 베이스가 없거나 그런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공연을 볼 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진짜 뭐지? 이러고 가기 쉬운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거죠. 장면에서도 그 뒷시장이 등장해갖고 그 소명기를 샘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그 미술사적인 기반이 없으면 이 장면이 훨씬 더 밋밋해 보이고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관객이 확장되는데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그 레이어드가 너무 많아서 네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김연탁 연출의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작품을 이렇게 해체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김연탁 연출님이 막 이렇게 한국 연극계에서 조명을 받을 때. 그때가 제가 살짝 공연 쉬고 있었던 이제 뭐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그래서 김연탁 연출 때 소문 들었는데 사실은 공연을 이렇게 막 제가 따라가면서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한 번은 봐야겠다 생각하다가 혈맥을 그 자유소극장에서 했을 때 가서 봤는데 근데 제가 정말 심신이 필요했거든요. 어려웠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혈맥이 아니지. 연극 상적으로 혈맥이 그 리얼리즘 그대로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이제 처음
김연타 연출 작품 처음 보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 힘들고 정말 이렇게 막 육아하다가 잠깐 짬내서 극장에 이제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는 많은 이제 위로와 이런 걸 얻었던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막 배우들이 막 줄에 매달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뭐지 이러면서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혈맥, 우리 이제 국문학 전공자니까 이 혈맥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 그 전쟁을 배경, 그 뒤 이후에 그 어려운 삶들을 그리는 작품이잖아요. 정통 리얼리즘. 그런데 그것을 전철이라는 공간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예술의 전쟁 자유소극장에서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철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손잡이에 매달리면서 막 하는 그걸 보고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역시 김연타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저런 소문을 듣고 제가 보러 간 거예요. 아니 혈맥이 아마 이걸 그대로 했으면 저는 보다가 막 이렇게 허벅지를 찔렀을 거예요. 너무 졸려갖고. 그런데 이거는 혈맥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그리지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잖아요. 뭐 그 세일즈맨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 김연타 연출의 공연을 볼 적에는 원작이 기대는 바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원작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메시지. 메시지, 특히 뭐 핵심 키워드 그것을 갖고 이 공연을 보면 이렇게 이질적인 장면들이 연결되고 뜬금없는 대사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맥이 만들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도 이제 이 김연타 연출의 작품에 대한 경험치가 좀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자체도 약간 이제 멘탈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극장에 갔을 때 심신이 좀 덜 피로해지면서 훨씬 연극이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적이라고 하는 게 맞는 이유가 관객이 그 어떤 그 지적인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끼워 맞추기를 의미를 해야 생성해내는 어떤 관극의 희열이 더 커지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김연타 연출 작품이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쉬운 작품도 아니라는 얘기를 일반 관객들한테는 그냥 하고 싶어요. 하지만 또 그 좋아하는 그 어떤 매니아 관객들은 또 분명히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기존 연극에 익숙한 이러한 저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뭐 필연성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장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로테스크나 유머 이런 것 갖고도 그 놀이성 갖고 그냥 즐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벽이 없이 가다가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너무 재밌게 보고 나면 원작도 좀 찾아보고 이제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작도 읽어봐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놀이성을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연극이라는 관습에 너무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 연극 시작할 때 단골시나 그 동영상 그것도 영상도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영상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어요. 되게 저도 버려가지고 놀랬거든요. 야, 사실 그 레고로 하는 건데, 레고로 하는 건데, 무슨 스톱모션인가 뭐 그런 걸로 하는 건가요? 스톱모션. 네. 원래 그 그거 하시는 품 분이 계셔서. 엄청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시간 없어서 못하고. 그 용 그림도 그렇고 사실은 되게 어설픈데 그 풀이가 보니까 너무 실감나고 아니 그리고 중간에 네. 그 빛 같은 효과 특수 효과도 그래서 되게 고퀄인데 아니 그리고 좀 약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풍자성 우리가 당군신화 하면 신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와 그 공탈 쓰고 호랑이 탈 쓴 극장 알바들이 등장을 해서 하는 이러한 어떤 격차, 전목 이것들이 이제 이 작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말 들어보니까 이 작품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데, 아까 마리아 할머니 이야기 하셨잖아요. 마리아 할머니가 후반부에 굉장히 비중 있게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마리아 할머니는 이렇게 베르나르다의 어머니이고,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시고, 이분이 다 감옥처럼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항상 바다를 가고 싶다. 그리고 결혼하게. 노인께서 결혼하고 싶다고. 네, 이렇게 원작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노인으로 나와요. 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품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무거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고, 또 낭만적 동경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이런 분인데, 이제 이 분이 등장해가지고, 아쿠아리움 알바하고도 연계되고, 그 다음에, 크레오 메디아 장면은 결혼식장까지. 결혼식장까지, 결혼식 알바까지, 그러니까 축가 부르는 알바까지 이렇게 쭉 비중이 있는데 이 마리아 할머니를 많이 활용한 거는 또 뭐 어떤 의미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게 또 이제 김미옥 배우 자체로서 되게 같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체 불가능한. 우리 극단대에 마리아 할머니가 된 역할이시죠. 그래서 저는 계속 김미옥 배우는 굉장히 너무 오래 하니까 김미옥 배우의 노동의 역사가 하잖아요. 영국 배우. 누가 혹사시켰죠? 영국 배우가 정가요? 영국 배우가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 생존에 대한 노동을 해온 걸 봤기 때문에 지금의 김미옥 배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지금 갓 연극을 하는 친구에게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작품 방향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동안은 김미옥 배우가 이렇게 연극하면서 생존을 이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본인이 해온 거하고 좀 다르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좀 담아서 담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서 그걸 마지막이 보여주는 어떤 원해요. 장면 같은 것들, 그 대사 장면이. 같들이 있나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김미옥 배우로서 바닷가. 그렇게는 결혼할래 해서 뒤에 이제 결혼식장에서 서 있잖아요. 결혼시키고 이제 뒤에 신청이는 사실은 그런 종류의 노동. 에필로그 같은 거. 사실은 김미옥 배우 등장할 때 너무 좋았고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다 젊은데 사실은 거기에 어떤 그 극단의 역사와 거의 같이 가는 어떤 이런 비싼 나이에서 중년의 배우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일단 몸이 되게 좋긴 하시지만 이 신체성이 정말 가판대를 들고 오는 것 같이 꼿꼿한 가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말 약간 종이 인형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느낌이 상당히 그 분위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좋았는데 그 대사를 할 때 되게 중저음으로 정말 어떤 단전에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존재감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 김미옥 배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좀 개성 있거나 좀 느낌 있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 알바가 아니 마리아가 이 말을 이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외침 나 결혼한다. 왜냐하면 이 알바의 이 베르나드의 집에서 다 모두가 어떤 욕망이 억압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걸 그 외치는 욕망을 사람으로. 표출하는 게 미칠 정신나가 마리아 할머니인 게 되게 재밌는데 정말 진실 어린 그렇죠. 정말로 결혼을 안 해가지고 진심으로 외쳤었어요. 저한테 막 외치면서 연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세일링도 주제곡이 마리아의 주제곡 같은. 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류사에서 배송,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쿠팡을 구판. 네. 참, 이 업체명을 제가 함부로 하면 저희가 모르는 구판 익스프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송의, 인류사에서 배송의 화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사실 그 산타클로스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사슴, 동하지만 아무튼 그 노동 착취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전 세계 언어로 그걸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이 노동의 긴 역사 같은 것들, 이 배송의 역사를 이렇게 비판하고 세계적인 양상임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배우들이 다 뛰면서 배송 가방을 들고 뛰면서 그 산타클로스의 말을 반복하는 장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체력전 일종의 체력전.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라는 대사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죠. 힘든 걸 보여주는 거. 그런 장면이 김현탁 연출의 작품 속에 그게 간간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 어느 세일즈맨 죽음 때도 진짜 러닝머신 위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뛰었고 그 자전거에서도 계속 페달을 밟았고. 페달 밟으면서 힘들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시그니처 같은 장면인데 그런 어떤 기법, 의도, 이걸 제가 올바르게 본 것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워낙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좀 이렇게 연극 보러 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중점으로 하는 게 그냥 막 맥락을 맞추고 막 이건 사실 나중 일이고요. 일단 매 장면이 앞장면하고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 공연장에 온 시간만큼은 이렇게 살아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배치를 하고 맥락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좀 하는 편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몸으로 실제로 저 사람의 땀이 지금 나고 있어라는 장면이 필요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부터 사실 작년만 해도 훨씬 많은 나라의 국을 네, 거의 한 60개 정도 60개국을 네, 요번에는 한 30개 정도. 정확하게 네. 60개국을 정말 빠르게 했거든요 작년에. 속도도 빠르고 네. 굉장히 노동 강도도 세고. 강도도 굉장히 세고. 근데 진짜 1년 사이에 제가 1년 사이에 저게 그냥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분들이 노동현실이 막 힘들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실에서 배송을 실제로 하고 있다. 배송을 맞아요. 제가 왜 굳이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왜 그랬지? 약간 띵한 말씀인데 이거. 왜 저분들이 아니, 노동현실이라고 생각할까? 초연 때는 그 배우들의 그러한 어떤 그 에너지의 소비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알바들이 갖고 있는 그 육체적 피로도 이런 것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감각이 될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장면이 뭐 그나마 제일 이렇게 돼 있지만 솔직히 제가 이게 조금 그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취약했던 게 아무래도 내가 기대했던 알바는 힘든 알바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선입견이죠. 알바는 힘들다. 그런데 그 힘듦이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저번에 그 외국어로 그 뭐지 이렇게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게 뭐죠? 말은 적고 일은 많이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훨씬 길고 그래갖고 나중에 배우들이 저러다가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런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배우들이 그런 노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도 그런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살갓에 이렇게 만들게 할 필요 없다. 저번 작년 공연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장면을 좀 많이 이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배우가 동시에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점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힘든 걸 왜 봐? 그러니까 보는 관객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뛰면
이렇게 하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몸을 쓰면 아, 저 아버지가 세이즈메이 주공에서처럼. 세이즈메이를 뛰면 땀을 범벅이 한 되면 시간 동안 계속 그 위에서 뛰었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이. 힘들어하죠.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저거를 뛰는 거에 실시간 뛰는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관객분들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저걸 낯설어 하더라고요. 너무 그 힘든 노- 거예요. 외국사, 미안하다. 외국사 이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노동도 알바도 작년에도 이제 많이 피드백을 했지만 이제 작년 배우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 배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물어봐도 예. 근데 이번 배우들은 또 다르게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노동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아, 힘들고 하지 그냥, 않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이런 경험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힘들게 하는 걸 줄이고 대신에 좀 본인들의 일이 뭐 예술적이거나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낯설어지는 게 더 좋겠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 샘 장면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겠네요. 네, 근데 아까 저도 되게 말씀하셨어요. 공감하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정규직에 대한 그 상근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것도 그 쿠팡 같은 데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상하차 작업을 하고 하는 걸로 그냥 그 생업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 아침부터 밤까지 출근하는 것보다 그렇게 딱 단기간에 또 제가 알기로 쿠팡은 새벽에 가서 한 30~40분 다 일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훨씬 더 그러니까 말 선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약간 이제 그런 변화된 젊은 세대의 감수성도 좀 반영이 되는 거. 전 굉장히 알바에 지금 대한.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시간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호러에서도 그랬고 그 전 이제 최근 작품들이 좀 그런 방향인데 왜 주인공의 죽음만 다뤄야지라는 게 그러니까 소수의 그 비극성 말고 소수자들에게. 다수가 갖고 있는 것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 연극이 비극적인 게 소수의 뭐 이렇게 생사와 관련된 그거 말고 생사와 관련돼 있지 않은데 연극이 담을 수는 없나?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없나? 그러니까 그냥 알바하는 건데 이거 극장에 와서 보면 와 내가 하는 일이 저런 일이었어? 뭐 저렇게 바꿀 수도 있어? 라는 걸 즐길 수 있는 거. 연극이 좀 그걸 담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요, 선생님.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다룰 적에는 그 미학보다는 그 주제를 어떻게 관객이 공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실천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가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건 좀 다음 이야기인가 봐. 그러니까 관객에게 이거는 이렇게 문제인 거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거는 연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좀 현실을 좀 미약게 더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걸 인식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 작품의 정신에 더 잘 맞는 건 호랑이네요. 그렇죠. 정말 때려치고 나가는데 그 곰탱이가 제일 너무 치열하게 뭐 끝까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심성이로도 바다에 빠질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그 진짜고. 호랭이가 포기하고 나갈 때 노래가 I love you 포기. 포기인 거야. 그 포기가 주제곡인 거야. 그러니까 이 포기를 하는 것이 아름다워. I love you 포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반전이다. 이렇게 너무 그 심청이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확실한 메시지를 주려면은 차라리 호랑이가 나와갖고 그 곰탱이를 보고 저 곰탱이를 봐라. 이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고민했었어요. 호랑이가 그 곽영현 배우가 하는 것도 네네. 생각을 해봤었고 왜냐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일상같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그래 고개를 너무 또 쉬워지는 것도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결말을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게 어제 어떤 관객분이 기다렸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제 네, 그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없었는데 이제 근처에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가고 기다린다고 해서 극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학생분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지 않아줘서 감사하대요. 뜬금없이. 관객.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생인데 아니요. 그 얘기가 그거 아니라 아니에요? 공연이 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해도 자기가 어려워서 못 보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답시고 쉽게 만들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 연극하면서 처음 들어본 적절한 자기에게 과제를 줬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걸 제가 야.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되물어봤어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냐고. 무슨 좀 놀라운데요. 예를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거는 궁금하긴 한데 안 여쭤볼게요. 자기가 찾아볼게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탐구정식. 그거를 일반 관객들이 야. 작품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로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예. 자기의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이. 이 이야기거리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업하면서도 밋밋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적응을 해 나가면 저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작품이 김현탁 연출의 작업 과정에서 약간 과도기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는 되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호랑이도 있지만 끝까지 그 곽영현 배우가 그 탈을 벗을 때 사실 되게 파토스가 있잖아요. 뭐 땀을 막 흘리면서 막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할 때 그 오는 그 정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후자가 더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 생각했는데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조금 이 호랑이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삶에 대한 긍정성에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이나 다다음 작품에서는 색깔이 또 많이 달라지겠다. 약간 이런 또 기대감도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요구라든가 관객들의 성향을 진짜 가깝게 포착하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텍스트를 또 그렇게 관객들이 읽을 수 있게끔 관객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도 그 좋은 지점인데 근데 저는 아직은 김현탁 연출의 그 고전적인 방법, 본인이 하는 그 고전적인 방법 좀 더 관심이 가고. 저도요. 특히 제일 저는 이 작품에 이전 작년 버전과 달리 이 작품, 올해 작품에서 가장 빛나게 봤던 것은 정말 빛이 나오는 장면. 앰뷸런스 구급대원이 등장해가지고 빛을 비치게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고, 정말 기막힌 장면이고, 그게 이제, 그 구판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그 소울리스자가 춤추는 거, 그 춤추는 그 노동행위 이후에 어떤 노동자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치료하러 연극대원이 왔고, 연극대원이 도슨트가 돼가지고,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 세계를 설명하는 도슨트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앰뷸런스라고 예. 작가를 그러니까 앰뷸런스라고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붙이는데 그 빛이 아니라 빛이 돼가지고 빛의 화가가 되어버리고 그 빛을 비추다가 아니라 빛을 비치다. 그럼 정말 완벽하게 이게 하나의 세계잖아요. 단순한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도슨트의 세계와 앰뷸런스, 이 응급 상황의 세계, 우리나라의 현실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두 개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기막힌 그 상상력과 은유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결혼식 축가 장면. 그 빛이 많은 원리금 많고 빛만 왜 요즘 결혼식장 자체가 사실 빛으로 만들어진 요즘에는 대출 혼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 대사가 다 주옥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나 빈마나 베이비 이런 거잖아요. 그러시다 이거 서로 고백해. 지금은 그 자막이 다 올라가고 있죠. 있어요. 그게 더 충돌을 하니까 네.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첫 공은 보셔서 조금 몇 가지 기술적인 실수. 아니 그리고 솔직히 초연을 안 봤으면은 또 이제 마음을 비우고 훨씬 재밌게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앞에서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게 왜 빠졌지? 막 이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초연 때 그 무슨 일본 노래가 나오는데 자막으로 내 알바 아니야 막 이런 가사예요. 알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언어 이 작품은 언어 유희다라는 것을 맨 첫 장면에 더군다나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지 그 극장 그 알바가 죽었던가요? 그 누워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나? 그건 아니었나? 네, 시작할 때? 네네. 하여튼 하여튼 지금 디테일이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알바 아니야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CJ 거기 CJ 아지트였는데 CJ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영화관처럼. 그러니까 이 알바와 그런 어떤 자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미 시그널에서 딱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나침판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도 그 나침판을 갖고 잘 따라가게 되는 그런 거였다는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작년에도 영상이 있었나요? 그 당구시나. 당군시나 영상 없었어요. 네. 애니깽이라는 영화 네. 인트로가 그러니까 멕시코도 네, 노동 파견. 네. 그 장면 있었어. 근데 개인적으로 물론 뭐 충분히 의도는 알겠지만은 초연을 다시 보고 싶다. 두 개를 좀, 결합해서 이렇게 볼륨감 해갖고. 있게 좀 만들면 어떨까요? 아니지. 연출님의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데. 아니 그 두 공연을 연달아서 할까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근데 좀 이렇게 버전 진짜 걸리버스처럼 버전이 나뉘어야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장면이라도 의미의 층위가 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네. 자, 정말 이 작품을 하나하나 헤쳐가지고 보니까 그 장면들이 이해가 되면서, 야, 이게 쉬운 의미가 아니구나.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게 새로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친절한 김연탁과 불친절한 김연탁이 이 무대에서 싸우는 게 아닌가. 그냥 쉽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렵게 만들고 불친절한 김연탁은 또 막 이렇게 어렵게 재밌게 수수께끼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그렇다면 또 친절한 김연탁은 너무 어려워 하고 있는 이 두 김연탁이 무대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전 연상하거든요. 매번 친절한 김연탁이 넉다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승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중점, 2025년 오늘날 관객들이 딱, 이거 나는 이 정도는 알아. 이건 좀 어려워할 수 있도록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현명한 제3의 김연탁이 되거든요. 그걸 조정할 수 있다면 파동처럼. 훨씬 더 근데 그런 재밌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몰랐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변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가 스스로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분들도 바뀌고. 그렇죠. 같이 작업하는. 기습적으로 뭔가 계속 변해가는데 그 배우분들의 생각이나 연기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임하는 태도도 바뀌죠. 태도도 다르고 이전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조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제 많이 과격한 걸 하려고 마음 먹어도 저는 더 과격하게 하고 싶을 수 있으나 배우분들한테서 과격함이 안 나와요. 이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뭔지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것 이게 같아요. 안 되는구나. 이제 이게 그래서 좀 다른 불친절함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전에 제 작품을 봤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으나 사실은 그분들 이외의 다른 분들은 이것도 충분히 과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관계 청춘들은 이것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번 공연 때 알바이집 때 그때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한테서 배우를 혹사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 아닌데 예. 본인들의 노동은 저 정도 아닌데 아. 그게 저한테 아, 컸었던 그런 거예요. 측면에서. 네. 저거 뭐야? 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과잉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배우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해석은 리얼리티에 맞지 안 않아. 맞는다. 알바 리얼리티에 안 맞는다. 되게 달라졌어요. 그것도 재밌다. 이게 굉장히 피드백이 굉장히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과 백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관객들하고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 왜 80년대에 어떤 요구되는 마인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를 희생하고, 막, 배고파도 막, 그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막 하고, 막 밤늦게까지 뭘 이루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오늘을 전당 잡혀서 미래를 추구하는 이런 삶 자체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왜? 없죠. 네. 요구할 수도 없고, 씨도 안 맥히고, 네. 요구하면 폭력적이라고 생각. 네 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젊은 친구들 세대를 바뀌면 나이 든 세대들도 이렇게 좀 역으로 교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나? 그래서 나도 좀 나를 좀 놔줘야 되나? 약간 이런 걸 역으로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출님도 작업하면서 배우나 관객한테 그런 에너지를 그런 변화된 그런 감성이 느끼시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객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배우가 괜찮은데 왜 관객이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배우가 안 괜찮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진짜 작년 공연 때 이렇게 60개국을 쫙 했는데 사실 그 전 공연들에 비하면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네, 한 2달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가고 싶은 곳에 비하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지점에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게 많이 가지 않을 바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점점 작품 할 때마다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연극을 제가 해야 된다면 어느 방향에 맞추고 하는 게 현명할까? 그래서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알바의 집도 지금 찾고 있는 중. 그러니까 그럼 세이즈맨의 제공연은 못 보겠네요. 그래서 윌리 노먼 비긴즈가 한번 나온 겁니다. 뛰는 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뛰지 못하기 때문에. 뛰지 않으니까 뛰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버전이야 이제 뛸 수 있는 배우분도 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하고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 배우의 그 몸의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고갈되어 가는 그런 걸 보는 순간 이 작품이 세일즈맨의 죽음이 뭘 얘기하는지를 거의 직관적으로 감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으로서는 너무너무 효과적인 건데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관객이 이걸 배우의 학대라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런 공연들은 이제 만나기가 어렵겠네요. 그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연극의 재미, 공연의 재미를 오독오독 맛보고자 하는 우리 막전 막후. 이게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또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질문 하나씩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될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은 포스터에 보면 어떤 수영복 입은 여자가 다이빙대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게 처음 시작부터 신청이를 빼지 않으리라 라는 어떤 확고한 의지. 바다에 의지의 뛰어든다, 물에 표현입니다. 빠져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할 때 그래서 왜 거꾸로 이렇게 있느냐 이제 그동안 했던 포스터와 다르게 그래서
다이빙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어긋나게 야. 배치를 해서 저게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 근데 그러니까. 하기야 마지막 장면 네. 보면은 관객에 따라 네. 저 같은 경우는 죽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album 안 됐다. 쪽에다가 이렇게 됐다. 반점을 찍혀갖고 드디어 해방돼서 세일링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저는 연꽃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런 이렇게 새로운 잠수했다가 탄생 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호돌이, 곰탱이와 호돌이의 재해석, 그 다음에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것이 결국 그게, 이 색을 끊고 좀 더 낭만적인 세계로 이렇게 훨훨 날아가는, 빠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걸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네요. 뭐 어떤 인터넷 그 바다 속에 들어가 얘네들은 그 일상이잖아요. 이전에 심청이는 바다면 죽임이었는데 네. 지금 세대에게 바다는 온라인 세상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거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게 더 무섭네요, 사실. 저는 이제 세대 차이를 너무 헐떡한. 느낍니다. 관객과 소통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수영복을 입어가지고 심청이라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일부러 심청이라고 안 보이고. 그뭐 한복 입었으면 좀 이해, 근데 빠르게 이해했을 한복은 텐데. 너무 그 딸들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또 심청이 아이콘은 또 한복이잖아요. 머리 좀 따지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작품 뭘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새 작품 좀 연달아 좀 했어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뚝섬에서 저희 공간에서 예. 뭐 새로운 뭐 아이디어 같은 것 있으면 그런데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어떻게 본다면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상상력의 그 접근 방법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윌리 로먼의 그 삶을 그 트레드밀에다가 올릴 그런 상상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 이거 영업 비밀 달라는 거 아닌가요? 영업 비밀이라기보다 그냥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거의 마감 시간 다가오듯이 예. 그때쯤 뭐든지 다 될 시점이 있잖아요. 쟤도 맞아요. 되나? 얘도 되겠다. 요럴 때 모아놓고 보면 이제 그 종류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트레드밀도 앞에 이렇게 운동하는 그 성북구 거기 구민체육센터 거기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 유리창 너머로. 유리창 너머로.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오긴 합니다. 됐구나. 그 순간에 저거다. 야, 다 풀렸어. 매듭이 풀렸어. 네. 그냥 딱 그것도 옵니다. 하기야 고민을 해야 찾아지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 방식밖에 없. 그 얘기 할 때 그 배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계속 뛰어야 한다는 걸 눈물이 미소가 생겼나요? 어쩐지 조용하다 했다. 너무 조용하다 했다. 뭐 이런 표정. 진심이야. 뭐 이런.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연출가는 대본을 뭐 쓰거나 대본을 받아서 대본을 머릿속에 해석해가지고 배우들에게 이렇게 그 과업을 던지잖아요. 디렉션만 하면 되는데 이걸 다 창안을 하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짜집게 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 나의 예술 인생. 힘들다, 안 힘들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힘든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구현이 안 될 때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내는 거는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작하고 배우들한테서 이제 제가 그리는 어떤 거를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게 전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하기야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여기는 설득돼서 계속 나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정부 지원으로 그게 가능한 문제인가요? 지원 좀 해주세요.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성수아톨 하는 이유가 예. 성수아톨이 저희 뚝섬도 아니고 대학로도 아닌 그냥 뭐 굉장히 뭐 이런 극장도 아니고 또 뭐 완전 열악한 극장도 아닌데 그냥 그래서 저가 뭘 하기 되게 편안한 극장이에요.
그래서 막 뭐를 굉장히 막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뚝섬하고도 가까워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서 아주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게 좀 계속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난 시간에 그 이석준 배우가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그 제작사가 있으면 너무 편하다. 뭐 원하는 다 세팅해 준다. 그 말 듣고 저는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좀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마음껏 이게 알바에 세방된 이 사람들이 오직 창작에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지금 필요하군요. 전 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하면 그러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늦게 알았죠. 계속 끝까지. 이렇게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정말 이별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알바의 제 베로나라다 김현탁 연출을 모시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아직 공연 중이니까 성향적으로 관객들 중에 퍼즐을 좋아하고 수수께끼 풀기를 좋아하고 알아맞추기를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관객이면 이 공연 보면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28일까지인가요? 31일. 31일. 38월 31일까지 성수 아트홀에서 지금 절찬리에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객 여러분 지금 당장 클릭해서 공연을 예약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더운 날 공연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현탁 연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막전막후 2부 추천 공연 순서입니다. 자, 이제 9월도 다가오고 어떤 공연을 봐야 되나요? 먼저 이샘, 우리 어떤 공연 봐야 되죠? 제가 앞선 이 팟캐스트에서 막전막후에서 공연을 선택을 할 적에 포스터를 되게 중요하게 그쵸. 본다 네, 그거 먼저 말씀드렸었잖아요. 보죠. 네. 그래서 좀 젊은 극단은 포스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포스터와 제목에 꽂혀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약간 좀 불안한 건 있는데, 한번 그럼에도 들어보겠습니다. 불구하고 아주 네. 좀 젊은 신진단체인 예, 것 예. 같아요. 저도 한 번도 공연을 보지는 못했는데, 극단 서사림의 창귀들. 창귀들. 네네. 이 창귀가 뭐냐 하면은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혼이 창귀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창귀라고 불러요? 네, 예전에 제일 무서운 게 호환과 마마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호환 때문에 죽은 그런 귀신들의 이야기다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혼문이니 뭐니 약간 그런 세계가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약간 무속의 세계라고 예, 할까. 예, 예. 어쨌든 간에 2025년 올해죠. 9월 5일부터 7일까지. 9월 5일부터 7일. 네, 와. 아주 짧습니다. 5, 6, 7, 3일간 해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단체의 공연은 예. 보통 3, 4일이에요. 아. 네, 아마 관객 모객이 예.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이 제목이나 포스터가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예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신생극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원하는 평론가나 이런 이게 것도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네. 좋은 공연인데 그냥 네. 소위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공연들을 어떻게 발견하느냐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네, 네. 포스를 보고 혹은 컨셉을 보고 이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느끼신 거죠. 네, 네. 저는 이게 완전 개인적 취향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고전 컨텐츠가 좀 동시대 관객하고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를 갖고 이렇게 현재로 소환해서 좀 독특한 작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추천을 하는데 예술공간 해화라고 예. 해화동 로타리에서 무슨 체육센터 아이들 극장 그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예. 있는 극장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9월 5일부터 7일이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안내에 있는 내용인데 예. 결국은
정상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공연인가 봐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새 귀신들, 이 창귀들이겠죠. 창귀들하고 팔자가 사납다는 박수무당, 그리고 불가촉 천민인 백정, 그리고 혼인과 출산에 실패한 아나, 그리고 양반과 장손으로 태어났으나 여성 전체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도령,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얘기되는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왕산의 호랑이를 사냥하면서 벌어지는 일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다시 복수하러 사냥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뭐.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네, 그래갖고 현재하고 그 개화기 이 시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야, 시놉시스는 진짜 재밌네요. 네. 아니 제가 제목도 좋은 거 같고. 창비를 하면은 왠지 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전통적인 연희가 약간 배경으로 뭔가 놀이성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편을 소개드린다면 우리가 믿고 항상 보는 두산 아트센터의 공연입니다. 아, 예. 두산한테도 광고 들어오나요? 네, 광고 관계자들이 이 부탁드립니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예. 네, 제목은 마른 여자들. 마른 여자들. 네, 뭔가 이렇게 느낌이 확 오시죠? 이거는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굳이 추천한 이유는 이 두산 아트센터는 매년 그 자기들이 지원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작가를 정하죠. 뽑아요. 그런데 그 선정된 박주영 연출의 이제 초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작품은 뉴질랜드 출신의 작가 다이애나 클라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래요. 그리고 제목처럼 결국은 그러니까 섭식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마른 여자를 예. 선호하는 이 시대적 어떤 시선 속에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네, 사회. 그렇죠. 예. 네, 그런 섭식 장애를 가진 쌍둥이 자매 로즈와 릴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출은 그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거부하고 반목하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 왔고 여성 몸에 대한 욕망과 혐오의 시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여성의 연대를 그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재밌겠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세영 배우하고 황미영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네, 배우들의 연기도 사심이 또 기대가 묻어났네요. 됩니다. 네, 이렇게 이샘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는 공연, 네. 초연되는 공연,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모험적인 작품을 네, 선정하셨어요. 근데, 네, 좀 좋은 공연이어서 저희 이걸 듣고 신청하시는, 예약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연극이 너무 재미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예. 추천합니다. 네, 뭐 맨날 우리가 확실한 공연만 추천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둘 다 예. 초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와 반대로 저는 완전히 검증된, 보정된 작품 두 개를 골라왔는데요. 하나는 에쿠스. 어우, 진짜 예. 제가 옛날에 그 공연 보면은 거기 말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 장면 정말 이 작품도 신화가 되었고 네. 그 장면을 보면 저는 정말 신화 속에 빠진 듯한 다이사트의 그 마법 속에 빠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앨런 하면은 웬만한 진짜 유명한 배우들은 다 거쳐갔지 않습니까? 최민식부터 옛날에는 강태기까지. 거쳐갔죠. 요즘에는 안 거쳐가지만 옛날에는 다 90년대는 다 거쳐갔죠. 네. 그 정도로 유명한 공연이고 이 주연을 맡았다 그러면 그 배우는 이제 일수월장 스타가 될 가능성이 되는. 높죠. 예. 네. 이 작품은 제 개인적으로도 연극 이게 재밌구나. 이거 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 그런 공연이에요. 일종의 네. 대학교 보신 첫 건가요? 키스의 추억 같은. 그렇죠. 대학교 1학년 때. 워낙 네. 오래된 공연이.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조땡땡. 조재현 배우가 난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조땡땡 배우가 나왔을 때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정말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거 연극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즐겁다 못해 무서운 건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야 연극은 대단한 거야라는 그 인식이 제 머릿속에 다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깨었군요. 이 길 가져오는데 깨운 건지 아니면 마치된 건지 모르지만 그 작품입니다. 네네. 언제 어디서? 예, 이 작품은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네. 자, 실험극단에서 하는 네네. 공연인데, 여러분, 에쿠스라고 치시면 바로 포탈에서 나오니까. 선생님도 나만큼 한 20% 부족해. 자, 두 번째 공연은, 이것도 우연인데, 이 에쿠스가 피터 셰퍼의 대표작인데, 피터 셰퍼는 20세기 최고의 영국 극작가. 제가 보기에는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는 극작가인 것 같아요. 저도 피터 셰퍼 너무 좋아합니다. 네네. 그 피터 셰퍼의 또 다른 명작. 네, 맞아요. 아마데우스. 네. 아마데우스. 우리는 저는 영화로도 영화로 잘 알고 네. 있지만 이게 희곡이라는 거. 근데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제발 아직은 보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을 보고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저는 2배, 3배 재미있다고 보장합니다. 영화를 먼저 보시면 이 영화도 재미없어지고 원작도 재미없어지는데 네. 그 원작의 그 쫄깃쫄깃한 대사를 미리 이렇게 섭취하신 다음에 이 희곡의 정말 웅장함, 깊이 그것을 완전히 학습한 다음에 영화를 봤을 때 영화의 정말 휘황찬란한 촬영술, 편집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감독이 몰려오잖아요. 저는 그런 순서로 공연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공연은 9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아유, 길게 해서. 아주 오래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작품일수록 미뤄두다가 놓치기 딱 좋으니까 예. 미리 빨리 픽하세요. 그러니까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 2018년부터 올해가 4연째 하고 있는 공연인데 그 정도로 검증됐다는 작품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께서 이런 상업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터 셰퍼가 한국에서 상업극으로 취급받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문제제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떠받드는 예술에 정말 어떤 예술 연극이란 명사 자체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게 바로 피터 셰퍼의 작품인데 이게 상업극이라는 굴레를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작 방식이 문제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 방식으로 이제 좀 돈 많은 제작사가 붙어가지고 제작되면 상업극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는 이제 정통극, 전극들은 그러면 돈 없는 제작사가 붙는 공연인가?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작 방식에 따라서 이 용어를 쓴다는 거는 좀 너무 낡은 프레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네. 아무튼, 이 두 공연, 에쿠스와 아마데우스, 피터 셰퍼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우쌤, 어떤 공연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휴가를 가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관객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미러라고 미러. 사실은 지금 이 9월 14일까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매진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항상 또 취소편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클릭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죠? 한번 이제 예약해서 예매해서 보시면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보는 내내 정말 너무 유쾌하고 너무 재밌는 그리고 이제 완성도도 있고 배우들 연기도 이렇게 보는 맛이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MBZ 컴퍼니 제작이고 그 대학로에서 되게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김태형 연출의 작품입니다. 그 더 헬멧이라든가 이제 벙커 트릴로지 등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샘 홀크로프트라고 하는 이제 외국 작가의 번역극인데요.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초연도 2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3년에 초연해서 23년에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했다고 동시 하거든요. 개막이네요, 한국이랑. 완전히 거기서도 이제 히트를 쳤던 그러니까 대본이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은 예스 24 아트원 1관인데 제가 이제 내용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연극은 일단 레일라와 조엘의 결혼식의 관객이 초대되는 것으로 시작을 거기까지는 말해도 돼요? 예,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품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제작사에서 이 평론가들한테도 네. 평론을 쓸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네,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함구령이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작품의 어떤 그 반전도 있고 예. 또 나름대로 어떤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스포이 될까봐 제작사에서 이제 그걸 막는 거니까요. 아, 재밌네요.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걸 보시면 휴가 못 가신 분들, 아, 정말 연극이 휴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러 강추합니다. 예, 미러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다른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또 9월 되면 가을인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천고마비는 뭐의 계절이다? 연극의 계절이다. 여러분, 정말 이제 연극 극장 자주 가야 되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자, 연극과 함께 또 9월을 새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전막후 2부 여기서 끝내고 자, 막전막후 5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